자, 이어갈게요. 676쪽 사회운동의 변화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사회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즉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각하겠죠? 느끼게 해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행동으로 옮겨주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처음 유입된 건 언제예요? 네. 러시아의 혁명이 1907년이거든요. 이때 처음 유입이에요. 두 번째, 본격 유입은 3.1운동 이후에요. 그럼 사회주의는 주로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는 어느 시기로 봐야 될까요? 본격 유입되고 난 이후 3.1운동 이후니까 1920년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사회운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보통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 보통 시대를 물어보면 무조건 1920년대예요. 아셨죠? 머릿속에 이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농민운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암태도 소작쟁이 보셔야 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네. 섬 이름이죠. 네. 옛 고 문서에서는 무항군이었는데요. 전라남도. 지금 현재는 신안군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쪼개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신안군 남태도가 되겠죠. 소작쟁이가 일어났습니다. 23년입니다. 보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식민지주 문제철을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소작쟁이를 일으켰다. 1920년대 일제에 저미가 정책으로 지주의 수입이 감소하자 소작료를 올려 손실분을 보존하려는 지주의 만행이 이루어졌다. 보통 이거예요. 우리가 지주가 소작농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보통 우리가 생산량의 2분의 1이면 이걸 병작반수제라고 그러죠. 근데 통상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신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10분의 7, 8이었다고. 원래 몇 번에 몇 가지 한다고? 10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보통 정상이 10분의 1이라고 해요. 쌀 10석 생산되면 한 석 세금 내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병작반수제 받은 2분의 1 자기가 먹고 주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지주에게.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농민들이 쟁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소작농들이. 그 결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목포 경찰서를 점령하죠. 왜일까요? 여기는 경찰서가 없다고요. 여기서 관할 지역이라고요. 목포 경찰서 내에서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 경찰서를 점령을 한다면 얘들이 요구를 한다고요. 요구사항이 나타났다고. 그 결과 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됐죠.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작쟁이는 그럼 결과적으로 효과를 봤어요? 못 봤어요?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왜? 수용했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자, 연도 잡으셔야 됩니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던 내용을 물어본다, 무조건 시대를 물어본다, 무조건 1920년대예요. 그 다음에요. 농민단체 결성 보겠습니다. 조선노동공제 20년, 조선농민 총동맹 결성 20년, 27년 밑줄 긋습니다.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뭐냐면 농민단체 결성 순서를 물어본 시험이 있어요. 가끔 이거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11월 달쯤 되면 우리가 사료특강에 들어갈 텐데 이때도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에는 좀 말하기 그렇고요. 다음 달에 11월 달에 멀지 않죠. 사료특강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혹시 말씀하셨나요? 학원에서? 네. 사료특강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좀 더 심화 부분은 그때 하겠습니다. 기본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아직 여러분들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노동자 단체 결성해 보시면 조선노동총동맹 24년 밑줄 그어볼까요? 그 다음에 노동총동맹 결성 27년. 네.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네.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단체 결성 앞 선후 관계를 물어볼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남 단천 산림조합 시행령 네, 반대운동. 그 앞에다가 적습니다. 단천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것도 앞에 적습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입니다. 주로 이제 7급, 그 다음에 법원직, 그 다음에 기상직, 이런 데서 좀 어려운 시험 문제 낼 때 나오는 문제 중에 사료가 단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천 산림조합 시행령 반대운동 가겠습니다. 30년대 발생하였으며 산림조합의 강제로 가입 후 조합비를 부과하고 산림 이용 시 수수료를 징수하자 조합원들이 강공서를 습격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평원 고무공장 여성 근로자 강주령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인물입니다. 강주령 밑줄 그으시죠. 고무공장 밑줄 그으시고 임금 삭감 반대운동 을미대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31년. 그 다음 제일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운동 가보겠습니다. 여성운동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아까言다시피 근우회입니다. 주로 나오는 여성운동은 거의 대부분 근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인사가 김한란 박사죠. 김한란 박사가 주도했다. 네. 김한란은 거의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 인물로서 등재되어 있어서요. 저는 출제는 되지 않지만 네. 여성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근우회는 김한란이 주도했다. 무엇의 자매단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여성들입니다. 활동 내용 보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차별 철폐, 조혼과 인신매매 폐지, 결혼을 빨리 하는 거죠. 인신매매 폐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 활동 내용, 국내 각 지방 및 도쿄 간도 등의 지혜를 설치, 여성 교양 강좌, 야학,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신간의 해체 이후에 사회주계열 인사들이 이탈로 해체됐다. 신간의 해체 아까 몇 년이랬죠? 1927년에서 31년, 같이 31년에 마찬가지로 근우회도 해체되었다. 총독부가 손댄 거죠? 맞죠? 아니에요? 누가 못하게 한 거예요? 누가? 러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코민 테른의 태제, 즉 명령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독부에 지시한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 코민 테른의 태제에 의해서 신간의 근우회가 해체했다는 사실. 다음 페이지. 그 근우회 잡지 창간호에 이렇게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제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이 잡지책을 표지 모델로 해서 시험에 출제된 적도 한 번 있으니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운동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운동. 자, 1910년대 갑니다. 계몽주의적 작품이 다수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최남선의 시, 최남선. 그 다음 이강수 같은 인물이 있었다. 안 나옵니다. 왜? 친일입니다. 두 분 다 친일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3.1운동 이후에 보겠습니다. 우리 3.1운동이 실패로 끝났죠. 어찌됐든 간에 전 국민이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문화활동 보겠습니다. 순수문학 추구, 창조,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가 발간되었다. 그 일종의 허무주의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이렇게 전 국민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지성인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20대 초반에 나타난 동인지들은 허무주의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항일 문학작품, 한용운, 님의 침묵, 1926년.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연도를 물어봅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던져줄 겁니다. 이렇게 시를 던져줄 거예요. 국어책에서 배우실 겁니다만 이거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봅니다. 네. 이 시대 상황 가장 옳은 거 물어본다고. 또는 이 시대와 가장 가까운 사건 물어본다고. 시대 상황, 시대와 가장 가까운 것, 가까운 사건,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건 연도를 암기할 필요가 있다. 님의 침묵 필수. 26년 암기 필수. 그 다음에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상하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것들. 20대 중반 신경향파 카프 문학. 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신경향파 카프 문학.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 계층적 모순을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김기진의 붉은지, 이북명의 질소비료 공장, 이마의 네거리 순이, 한설의 가도기 등이 있다. 그 순수 문학을 했던 분들은 이분들을 비판하죠. 이게 문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기에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몰려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관련심을 갖게 되면서 써진 책들이다,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죠. 30년대 군국주의를 찬양,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 친일 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인사들 이강수, 최남선, 주요한, 모윤숙, 노천명, 서정주, 우리 국어책에 나온 모든 인사들이 전부 다 친일로 갑니다. 친일로 갑니다. 도시사회는 왜 친일이 됐을까요? 물론 협박, 해유 받았겠죠. 두 번째, 전 예술 분야 통제, 조선 문인협회, 조선 음악가협회, 미술가협회, 연극협회 등 전부 다 이 사람들도 통제를 받게 되는데 진짜 어려운 시험, 쓰레기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체들을 쭉 나누는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시험이 가끔 출제됐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거합니다. 제가 이런 쓰레기 문제라고 해요. 쓰레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문과죠. 선생님 말처럼 쓰레기 문제 나올 수 있다. 선생님 틀리면 어떡할까요? 그냥 틀리세요. 이거 맞히겠다고 연도 다 암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그냥 틀리세요. 다 틀릴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일제의 탄압으로 창작 활동이 축됐고 순수한 문학 작품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그 결과 김영랑의 영랑 시집, 정지용 시인의 향수.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30년대 중반 이후에 정지용 시인의 향수 같은 시가 되게 유명하죠. 이건 노래로도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가고 우리 팝이 이렇게 같이 두 분이 같이 부르는 음악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 우리 1937년입니다. 37년 이후에 우리 문학 보겠습니다. 친일문이 더더욱 증가됐어요. 반면에 저항신도 있습니다. 이원록, 이분의 수인 번호가 264겠던 이육사라고 그러죠. 이육사의 광야, 그 다음에 윤동주의 자상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이 정도 가겠습니다. 오른쪽 가죠. 예술 가겠습니다. 음악 홍남파, 안익태. 아쉽게 홍남파 선생이 친일로 인명사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안익태 선생은 다행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이제 안익태 선생의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요 친일로도 인명사진에 등재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작가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분은 우리 애국가를 작곡하신 분이어가지고 이게 일부 학자들이 그럼 우리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 고민거리죠. 고민거리. 여러분도 고민이고 저도 고민이죠. 애국가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지금 현재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인명사진이 등재된다면 애국가에 대한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의 저는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평생 불러왔던 애국가를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미술가죠. 안중식, 조석진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할아버지 격이니까 올려놓은 거예요. 족보상으로 보면 할아버지 격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도 돼요. 안중식 조석재는 우리 미술사, 근대 미술사의 할아버지들 격이라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각 대학에 미대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제자들이 이분의 제자들이 오늘날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미술대학의 교수님이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다. 고이동 가끔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고이동 최초의 서양화로 일본 유학파입니다. 자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미술대학의 졸업작품이 자상인데요. 작품이 약간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국내 기고가 난 다음에 본인이 소질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판단에는 그 행정적으로는 저를 빠졌습니다. 미술에 대해 행정적으로 가셔서 대신에 이제 최초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혜석,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 이제 나혜석이죠. 여성입니다.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작가이다.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했다. 일종의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제는 김우영하고 그 다음에 나혜석이 세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오늘날에 뭐 유럽과 관련된 모든 나라를 다 돌아요. 이게 그 시기에 그 비용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 치면 돈 장난 아니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대에서도. 그죠? 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 세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이 공부를 더 하겠다고 독일에 남게 되고 본인은 파리로 오게 되는데 하필 프랑스 파리 체린이라는 그때 당시 유명한 인사가 오게 되면 둘이 이제 썸씽이 발생됐어요. 네. 그 결과 돌아와서 다시 이혼하게 되는 사건이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인이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되게 저명한 인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난 사건이 되게 센세이션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보겠습니다. 파리에서 체린과의 관계가 문제됐다. 말 그대로 썸씽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와서 이혼하게 되었고 조선사회가 가부장자의 삶을 갖다 모순을 비판한 이혼 고백장을 신문에 연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쯤 유명한 인사가 신문에 또는 인터넷에다 글을 써서 내가 이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야. 내가 연애도 결혼도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여성에 억압받고 있어. 뭐 이혼에 관련된 내용을 쫙 다 신문에 연재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별 관심이 없죠. 누군가가 뭐 이혼 얘기를 너무 이제 흔한 얘기가 돼서 큰 문제거리가 아닌데 그 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였겠죠. 이게 신문에 연재되기 때문에 나혜석 작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꼭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여성 화가로서의 최초의 서양화가거든요. 그래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섭. 서구 모더니즘이 작품으로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흰소, 달과 까마귀 등이 있다. 이중섭. 이분은 또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그죠? 6.25 전쟁 때 거제도에 가서 피난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흰소를 그렸던 작품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삶이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일본인 와이프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조그만 그 골방이라 그럴까요? 실제 제가 가보긴 했고 사진도 다 찍어 왔는데 아주 조그만 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주 앞에서 이 정도 조그만 방입니다. 아주 조그만 방에서 그 집을 이렇게 빌려줬던 그 주인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그때 내가 몇 년 전에 갔는데 90몇 세였어요. 살아계세요. 그 집은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입니다.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입구에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조행해 주십시오. 써져 있습니다. 주인 할머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슬금슬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문 열어보고 사진도 찍어야 될까 사진도 좀 찍어오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근 보시죠. 두툼한 질감, 한국적 표현 작품으로 절구지라는 여인, 독서, 판잣집. 우리 주변의 삶을 그대로 이분은 미술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을 잘 드러낸 인사가 이중섭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이에요. 하시면서 작품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김한기. 최근에 핫한 인물이고요. 우리나라 그림 가격 중 최고가 한 작품에 126억짜리
이분은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고, 이미 결혼했는데 본처를 버리고 다시 이상의 부인과 결혼해서 다시 프랑스와 미국을 유학을 갔던 대표적인 인사고요. 오늘날의 홍익대학교 미대를 갖다가 이끌었던 장보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요즘 미술을 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뭐 홍대미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 교수, 학장을 역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초기에는 기하학적인 추상에서 출발하여 동양적 느낌을 근간으로 추상 작업을 주로 했다. 이후 미국으로 간 뒤에는 당대 뉴욕 학풍을 받아들여서 완전 추상 학풍으로, 이게 추상화 작품이 지금 현재 100억이 넘는 작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최고가입니다. 전형필,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선생님 전형필이 나온다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요. 이분은 학아는 아닙니다. 일종의 콜렉터라고 보시면 돼요. 수집가라고 보시면 돼요. 작품에 대한 수집가, 문화에 대한 수집가라고 보시면 돼요. 1918년 서화협회가 창립되자 전형필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에 노력.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간송미술관이 밑들고 있습니다. 개성, 일제강점기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각을 설립한 추장가이고 문화재 수장가이다. 여기에 오세창 선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전형필은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그 당 최고의 서울의 부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요. 자, 생각해요. 20대 초반에 여러분 100억대, 200대 재산을 물려받는 생각은 뭐 하시겠어요? 펑펑 쓰기 바쁘겠지. 근데 이분은 고민했어요. 이 많은 돈을 20대 초반에 받은다면 되게 고민거리 아니에요? 고작 용돈 한 10만원, 한 달 20만원 타가지고 생활을 했던 여러분 생각은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고민거리겠죠. 하나겠죠. 그래서 오세창 선생을 만났어요. 오세창 선생을 만나서 이런 상황인데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오세창 선생이 지금 우리 가장 시급한 건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밀반출돼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그걸 잡자. 나는 모르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뭐 그림에 대해서, 도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다 봐주겠다. 내가 오케이 하는 것만 사라. 그렇게 해서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겠다고 선포했는데 누가 와서 팔려고 할까요? 소문나야 팔러 올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봐. 고려청자 작품 하나 예를 들어서, 상감청자 하나 예를 들어서 200원에 거래된다고 쳐봐. 200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서울 집 한 채 가격이 10원이야. 매체값이야. 엄청난 가격이잖아. 근데 더블을 부르세요. 속된 말로 더블 부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남 2만 원이면 4만 원 부르세요. 그러면 이게 입소문이 엄청나게 날 거야. 우리가 어느 물건 꼭 같은 제품 싸게 파는데 그럼 어떻게? 사러 가잖아요. 이왕이면 백화점 꼭 같은 물건 파는데 5만 원에 2만 원에 파는데 2만 원짜리 사러 갈 거 아니겠어요? 꼭 같은 브랜드라면. 마찬가지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2만 원 준다기는 4만 원, 5만 원 주겠대. 다 팔려고 다 오는 거야. 전형필로 다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가 간송미술관에 열려 있는데요. 여기는 상시 개장이 아니라 1년에 2번만 개장을 해요. 개장하면 그 날짜 봐서 줄 서 들어가는 곳이 여기예요. 맛집이야, 맛집. 현대판. 네. 연극 가겠습니다. 토월의 신극운동. 토월의 영화의 대표합니다. 나홍규. 1926년입니다. 26년에 크게 동그라미 치시면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26년입니다. 딱 좋네. 님이 침묵하고 아리랑이 딱 26년이네요. 네. 다음 페이지. 의식주 갑니다. 의생활 보겠습니다. 자, 20년대 이후에 서양식 복장이 증가, 바지와 셔츠 선호했고 하얀 한복에 염색,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복 착용. 국민복은 남성이 착용하는 거고요. 여성의 일바지, 일명 몸빼 바지입니다. 몸빼 밑줄 그었습니다. 일바지에. 이건 가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몸빼 바지 아시죠?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일하는 복장 바지, 편안한 바지. 가끔 이 시장 같은 데 가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지나다 보면은.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일전쟁 이후니까 어떻게 37년 이후로 봐야 돼요. 1937년 이후에 우리나라 유입됐고 40년대 되게 많이 읽게 돼요. 40년 초반에 되게 많이 읽게 됩니다. 식생활, 청량음료, 식용유 등이 전래되었고 일본의 조미료와 통조림, 우리나라의 통조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생활 보겠습니다.
이거 주생활 용어는 기출입니다. 일제 문화주택 건설 주장, 계량 한옥 보급 토막집. 보겠습니다. 영단주택. 영단주택이 밑줄 그죠? 퍼블릭 하우싱이에요. 영단주택을 모르면 그냥 영어로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퍼블릭 하우싱이니까 공적인 주택이라는 뜻이잖아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기출에 고급주택이 지어졌다 이렇게 하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단주택 하면 까먹을 수 있어요. 영어를 같이 좀 잡아줘봐요. 퍼블릭이니까. 자, 영단주택은 일본에서 서민 계급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하기 시작한 주택 유형이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전시체제하에서 일제가 조선의 병참 기지를 위해 건설한 군수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공급한 주택이다. 41년 6월 14일 총독부령 23호로 조선주택영단령이 제정공포, 같은 해 7월 1일에 설립된 조선주택영단령에서 건설되었다. 대표적인 게 영등포 물레동 영단주택입니다. 선생님이 이전에 물레동에 살았거든요. 몇 년 전까지. 자주 봤던 주택이에요, 선생님은.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이에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국내 건국 준비 활동. 좀 지울까요? 자, 국내 건국 준비 활동 예측합니다. 볼까요? 자, 1번 대한민국 위임정부 재정비 보겠습니다. 자, 윤봉길 의건 아까 했고요. 윤봉길 의건 했고요. 두 번째,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 한국강복단체는 37년. 그 다음에 충칭에 정착했다. 3번에 별표를 합니다. 네. 충칭 정부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요. 중국 내륙 쪽에 있는 게 충칭입니다. 주로 임시정부는 바닷가 쪽을 중심으로 하다가 드디어 내륙 쪽인 충칭까지 가게 됐습니다. 1940년입니다. 이때 4차 개헌이 일어나죠. 이게 주석제입니다. 네. 주석제. 주석이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 주석제란다 얘기했습니다. 이때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게 되었다. 한국국민당의 김구, 한국독립당의 조소왕, 조선혁명당의 지청천이 조직을 해산합니다. 정부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여당과 야당이 있는 그 여당이 한국독립당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 김구 선생님이 원래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 왜? 본인의 꿈은 독립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조소왕 선생님이 한국독립당이라는 조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국국민당을 만든 거지. 조소왕 선생이 양해를 구해서 조소왕 선생이 얘기하죠. 우리 충칭 임시정부 여당을 한국독립당으로 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소왕도 자기 당명을 쓰고 있는, 버리지 않고 쓰고 있다는 건 흔쾌히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결과 한국독립당이 충칭 임시정부 여당 정부가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씁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도 한국 독립당의 당명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암살 당할 때까지. 건국 강령 발표 41년입니다. 정부 4차 개헌은 40년이고요. 41년에 건국 강령이 발표되죠. 여기에 삼균주의가,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이게 채택되기입니다. 책 그대로 내용입니다. 삼균주의가 채택되게 됩니다. 자, 보통 선거엔 공화정을 수립. 삼균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얘기하죠. 이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자금을 통해서 운영해보자 이런 게 삼균주의입니다. 뭐가 포함된 것 같아요? 약간의 사회주의적 냄새가 조금 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정을 수립하자. 공화정. 의무교육 실시하자. 주요 생산시설 국유화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의 합류. 42년에 조선민족혁명당에 합류화되었다. 되게 중요한 지문이죠. 왜 중요할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이게 별표 5개짜리예요.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 국무부장의 김원봉. 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의용군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의용대예요. 김두봉이 1942 이후에 만든 게 뭐예요? 조선의용군이에요. 아셨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많이 틀리기도 해요. 모든 수험생들이. 단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광복군 갑니다. 김구 선생이 충청에 가서 만든 게 한국 광복군입니다. 창설, 지청천, 사령관으로 창설. 중국 국민당 정부와 체결, 군사원조를 받았습니다. 추가하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군사원조 거기에 플러스 국민당의 군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네. 장제스가 끌고 있는 국민당의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군사지휘권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두 번째, 제1선전포고,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선전포고, 김원봉의 조선영대 일부 병력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 이민정부에 합류하자 조선영대 일부 병력이 한국 광복을 편입했다. 별표 5개짜리하고 방금 했던 얘기 거기 또 들어가 있어요. 네, 4번 지문이 별표 5개짜리예요. 즉 뭐야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봐봐요. 김구 선생은 말 그대로 민족주의 계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김원봉의 사회주의가 결합된 거잖아요 지금. 좌우 유일당 성격을 띄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한국 강복권 유일당 성격을 띄우고 있다.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가 힘을 합치고 있다. 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이데올리가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치? 이데올리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독립 전까지는 둘이 힘을 합친다는 거지. 근데 해방이 되고 난 이후부터 뭐가 돼, 이제?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자기들이 본연의 색깔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해서 포로신문, 정보수집, 선전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6번의 별표가 갑니다. 최근에 잘 나오는 겁니다. 국내 정진군 조직. 김구 선생이 본인 한 번도 무장투쟁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정진군을 만들어서, 자 봐봐. 김구 선생이 정진군을 만들었어요. 즉 강복군 내에 별도입니다. 한국 강복군이 있잖아요. 임시정부에, 충칭임시정부에. 강복군 조직 내에서 별도로 별동대를 만든 게 이게 정진군이에요. 강복군이 별동대를 만들었다. 뭐 하기 위해서? 국내 진입을 하기 위해서. 몇 년에? 9월 달에. 근데 문제는 뭐야?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해방이 됐다고. 미국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폭탄 투척을 2방 때리면서 해방이 됐다고. 이때 김구 선생이 좋아했을 것 같아? 슬퍼했을 것 같아?
그렇지. 해방된 건 즐겁지.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본인이 하려고 했던 직접 군사를 끌고 서울을 갔다가 와서 일본과 한번 싸우겠다는 거야. 근데 시도 자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 넘겨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조선 독립동맹 42년입니다. 중국 하북지방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김두봉을 주석을 하여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가 하남 지역이고 여기가 하북 지역이라고. 중국 공산당이더라고. 마오쩌둥이라고.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30 중반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42년에 김두봉이 떨어져 나온다고. 이게 조선혁명당이라고. 조선 독립동맹. 이게 이제 군부대가 만들어집니다. 군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조선의용 군이에요. 아까 구분하라는 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북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이 다 모이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끌고 다니는 애들이 뭐야? 팔로곤이잖아. 팔로곤 내에도 상당수 우리 조선이 있다고. 색깔이 빨갱이 색깔들이. 얘들과 그 다음에 김두봉이 끌고 간 부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김두봉이 끌고 간 부대는 뭐예요? 이게 비슷한 단어도 계속 나오기 힘든 거야. 팔로곤, 그 다음에 전후영대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한 번에 다 모아진 게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다 뭉치자, 동맹하자. 그리고 새롭게 만든 부대가 전우영군이라고. 그리고 전우영군이 어떻게 돼서 첫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된과 동시에 중국도 해방이 된다고. 이해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공내전이 벌어진다고. 국공내전은 뭐예요 지금?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싸운다는 얘기야. 하나의 중국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쪼개져 있잖아. 그죠? 자, 봐요. 국민당은 누구예요? 국민당. 장제스. 공산당 누구예요? 마오쩌둥이에요. 중국을 하나 놓고 두 사람, 이 두 패거리들이 싸운다고. 이걸 국공내전이라고 그런다고. 자, 그렇다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김두봉 어디로 가야 돼? 색깔 비슷한? 이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국공내전에 공산당하고 그다음에 김두봉이 끌고 가는 부대가 전우영군이라고. 얘들과 장제스를 싸워서 장제스를 어디로 내보냈어요? 조그만 섬인 대만으로 내려보내고 오늘날의 대만이 됐고, 오늘날에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는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게 됐다고. 자, 마오쩌둥은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공산주의자죠. 근데 정권을 잡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경제가 실패해서 물러나게 돼요. 그 뒤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경제력이 떨어져 엄청나게 빈곤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마오쩌둥 시기 집권 이후에. 그리고 한 20년 전쯤에 덩샤오평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덩샤오평 이후에 오늘날 시진핑까지 이제 기본체제 공산주의 국가 체제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라가 중국이 됐죠. 네. 되게 비슷비슷한 단어도 이런 힘드시죠? 네. 처음엔 힘들어요. 잘 잡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강복 준비 운동 갑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조선 건국동맹 체크할까요?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 3대 강령이 제일 밑에 박스로 갑니다. 해방되기 전에. 자, 보겠습니다. 1, 2, 3, 1조. 각인, 각파는 대동단결의 건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모든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 민족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반추축 제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제 반동세력을 박멸할 것. 세 번째,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고 특히 노동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등의 강령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 페이지 넘깁니다. 자, 국제사회 움직 가겠습니다. 이거 한 12, 3년 전에 출제되다가 한 2년, 3년 전에 한번 출제도 그대로 출제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움직임을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카이로, 얄타, 포츠담입니다. 앞글자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카, 얄, 포. 카이로의 카, 얄타의 얄, 포츠담의 포, 카얄포입니다. 카얄포. 자, 보죠. 카이로의 담, 43년. 미, 영, 중국 정상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 적당한 시기 또는 적당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기 밑에 절차라고 적어놔 볼까요? In due course, 영어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 또는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독립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얄타회담 갑니다. 45년 2월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소련 스탈린. 중국에서 소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가끔 나라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 영, 소의 정상이 전후 통일에 대한 처리 방안을 합의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탁 정치가 미락됐다. 밑줄 긋습니다. 신탁 정치 미락.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38선 분할이 논의되었다. 38선에 밑줄 긋습니다. 네. 외우는 방법, 얄미운 38선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얄미운 38선. 얄밉죠? 우리 지금 38선도 얄밉지 않나요? 네, 얄타회담 때 38선에 대한 얘기가 논의됐다. 포츠담 갑니다. 한국의 독립지향이란 말은 저 위에 카이로담 있잖아요. 네, 한국의 독립지향이란 말은 제일 밑에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카이로 선의 이행을 지향이라는 말입니다. 즉 적당한 시기,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해주지 않겠느냐 요거 잡으시면 돼요. 됐죠? 그게 이제 미국의 트루먼, 그 다음에 영국의 애틀리, 그 다음에 중국의 장개석. 지금 대통령이 대표들이 다 바뀌었어요. 포츠담에서 봐보시면 루즈벨트가 사망하게 됐고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방금 얘기했던 트루먼이에요. 훗날 트루먼 독트린도 나올 텐데요. 트루먼, 그다음에 영국의 애틀리, 중국의 장개석이 이때는 중국의 대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확인해주자 하는 것들. 그래서 오른쪽 강대국의 38선의 논의 한번 가겠습니다. 38선 논의. 자, 일본이 러시아의 38선 분할 제시, 러시아가 거절. 두 번째, 러시아가 일본의 39선 분할 제시, 또 일본이 거절. 세 번째, 미국이 소련의 38호선 분사 경계선 제시, 소련이 동의. 페이지 넘기세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68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바로 가겠습니다. 689페이지 8.15 강복 가겠습니다. 해방전 건국 준비활동 갈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요건 별표 하셔요. 그냥 했던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칭 임시정부라고 부릅니다. 밑에 두 번째 거 보세요. 1941년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수립과 조수왕에 제정한 정치경 정규 3균주의를 반영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조선 독립동맹, 중국 연안에 42년입니다. 연안 또는 중국말 애난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 하북지방에서 김두봉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어 아까 했죠. 결성되어
조선 의용군을 두었으며, 의용군의 동그란, 군의 동그란 치면 돼요.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항일전쟁을 하기도 했다. 됐죠? 조선 독립동맹은 북한 정권 초기에 연안파를 활동할 때 연안파 즐겼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김두봉과 무정 같은 사람을 보통 연안파라고 그러거든요. 김두봉, 무정은 보통 김무정인데 무정이라고 하죠. 주로 이 지역, 아까 하북 지역 있죠? 이 지역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연안파라고 한다고. 6.25 전쟁 이후에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연안파들이 김일성에 숙청당하게 됩니다. 다 죽여버려, 김일성을. 숙청당하게 계기는 김일성이 사회주의자인데 사회주의 아닌 방식의 운영을 한다는 거지. 독재를 한다는 얘기지. 사회주의는 독재라는 게 아닌데 원칙에 책에 쓰진 내용과 다른 운영 방식을 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 해외 순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던 것 같아요. 해외 순방 시기에 김두봉과 같은 사람들이 영모를 왕조국가는 아니긴 하지만 반란 사건을 깨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를 엎어야 되겠다. 이 소식이 김일성에 전해졌고 순방 도중에 김일성이 급거 귀국해서 김두봉 같은 연안파들을 다 제거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6.25 전쟁의 패배에 대한 빌미를 여기다 붙여서 다 제거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아까 했던 부분 또 나왔습니다. 여운형, 국내 자후익 연합한 비밀결사단체이다. 비밀결사님이 즐겁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비밀결사. 자, 여운형과 안지용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3대 원칙, 불문, 불신, 불명 밑줄 그습니다. 조선 건국동맹 3대 원칙, 불문, 불신, 불명. 해방 이후의 건국 준비 활동. 자, 밑으로 가봅니다. 조선 총독부의 치안권 이양 교섭부 합니다. 45년 8월 10일 날 폐망이 임박이자 총독부는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민족 지도자 송진우 여운형과 45년 8월 10일과 10일에 차례로 접촉, 치안권 이양을 논의하였으나 김성수 송진은 총독부 요청을 거절. 마지막으로 간 게 여운형입니다. 몽양 여운형인 5가지 조건을 들어서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내세워 치안 수임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다. 건국동맹을 모체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8월 15일 날 조직됐습니다. 5가지 조건 봅니다. 1번 정치부문과 경제부문 즉시 석방할 것. 여운형이 총독부 요구 사항입니다. 총독부는 왜 이런 걸까? 일본 애들이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애들이 해방이 된다면 제대로 건너가기 어려워요. 우리 조선인들의 감정을 그동안 너무 건드렸기 때문에 얘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누군가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김수성, 송주 같은 사람은 거절했고 여운형이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5가지 조건 옵션을 걸었다는 거예요. 2번째, 서울에 3개월간 식량을 확보할 것, 치안 유지와 조선의 정치활동 불간섭, 학생, 청년, 노동자, 농민의 조직 활동에 대한 불간섭,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고 1절, 일본 애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라. 그 조건으로 수용하게 됐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네, 이게 여운형입니다. 조선 건국동맹에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뀝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보겠습니다. 조직 해방 이후 최초의 정치단체로 조선 건국동맹을 모체로 하였다. 네, 모체로 하였다. 그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위원장의 여운형, 그 다음에 부위원장의 안재용을 중심으로 좌우가 포진하게 되었다. 그리고요, 9월 말에 145개는 건국 준비하는 지방지부가 이뤄서 지방지부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활동, 치안대 미치고 있습니다. 건국 치안대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경찰 역할은 치안대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9월달 되면 45년 9월달쯤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진주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미국 진주 앞서 정부 조직 마련 시도,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하는 미줄 같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이거 줄여서 인공이라고 합니다. 인공의 동그라미 쳐서요. 인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이 인공이든 뭐든 간에 미군이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실제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이임지정부를 부정합니다. 어떠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정부 조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인정입니다. 어떠한 독립운동 단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미 군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 군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운형 같은 사람이 만들었던 방금 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전부 다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어떤 단체,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미 군정이. 그래서 인공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먼저 선제권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미군이 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하게 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아까 했던 게 꼭까지 반영되는데요. 자, 배경 보겠습니다. 미국이 들어오기 전 이틀 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앙 조직을 실질적인 정부형도 개편하였으나 인민공화국 선포 각 지부를 인민위를 전환했다. 제일 밑에 갑니다. 한계 부분에 남한에 상륙한 미군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정치단체와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우익세력 송진우 임시정부의 봉대론입니다. 봉대론 몇 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봉대론입니다. 해볼까요? 자, 송진우, 김성수는 약간 친일 성향을 띠죠? 일본 유학파이기도 하고요. 일본 유학파이기도 하고 학교하고 언론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민족주의계 우파계열의 인사인데 약간 친일 성향을 띈다는 얘기죠. 민족주의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민족 독립운동 했던 사람하고 붙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같은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싶어서 찾아가죠. 뜻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 사람이 거절하죠. 왜? 알잖아요. 친일 성향 인사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색깔도 친일 성향을 희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김구 선생 오면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으면 충칭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봉대란 발언 추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같이 하겠다. 투게더. 뜻을 같이 하는 김구 선생 같이 하겠다. 추대하겠다. 봉대론 얘기한다. 실제로 이제 김구 선생이 왔어요. 이들이 추대하겠대요. 봉대론으로. 김구 선생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승만이 그거 보면 김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친일 색깔을 굳이 자기에게 선명한 색깔을 입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부하게 되죠. 이걸 일명 봉대론이라고. 봉대론 결국 성공에 실패했어요? 실패.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잖아. 일제강점기가 끝났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됐잖아요. 둘 다 안 됐잖아요. 이승만도 안 됐죠. 김구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독자 정당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게 돼요. 이 사람들. 줄여서 보통 우리 한민당이라 불러요.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당, 우리 정부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어야 할 때 민주당과 전혀 관련 없는 정당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입니다. 줄여서 독촉이라고 합니다. 독촉. 촉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승만 정부 결성, 남한의 우익 정당들을 잠정적으로 통합. 한국 독립당, 김구. 충칭에서 만들었던 당이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대로입니다. 한국민주당, 한민당입니다. 송진우, 김성수 같은 사람들. 뭐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만들었다고?
봉대론 실패하고 만든 게 독자정당을 만들게 됐다. 자, 오른쪽에 다양한 정치 세력 활동 갑니다. 693페이지. 한민당, 김성수, 송진우. 임시정부를 지지했지만 김구선의 뜻을 갖지 못했고 결과주의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뭐냐? 미국 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 군정에 밑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 거예요. 네.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 이승만, 한국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누구와 함께? 김성수, 송진우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왜일까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유학파예요. 김성수, 송진우 같은 한민당 어떻게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어요. 네, 색깔이 같아져 가고 있어요. 한국 독립당, 김국, 대한민국 인종 핵심 정당이지만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어요. 김구 선생님. 남조선 노동당, 자익입니다. 박헌영입니다. 조선공당과 중도좌파 정당이 합하여 개편, 미 군정의 탄압을 받습니다. 왜 탄압을 받을까요? 공산당은? 탄압받는 계기가 뭔가요? 계기 적어놓을까요? 미 군정에 탄압받는 계기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소공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공동 인쇄소가 정판사인데 정판사에서 2조 지폐를 만들다 발각이 됩니다. 그 결과 미군 애들이 2조 지폐를 발간 이후부터 공산당 애들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절대 남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공산당 인정하지 않는다면 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노조 활동을 주로 이루죠. 네. 노조 활동 주로 뭐 철도 파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 활동들을 전개하게 되더라. 이게 대표적인 남로당입니다. 박헌영의. 조선국민당 안재홍입니다. 네,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요. 698쪽.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죠? 카얄프 모스크바인데 순서가 모스크바 3상회에 갑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45년 12월입니다. 12월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3상회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치면 대통령이 아니라 외무장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외무부 장관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탁 통치에 결정되는 겁니다. 즉 남쪽과 북쪽이 신탁 통치에 결정되는 결정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외국의 세계 강대국의 외무장관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개째, 미영소 3개국의 전후 처리 문제를 외무장관을 동원해 칩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외무장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합의 내용, 민주주의 원칙 아래 조선의 임시 민주정부 수립, 임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 공동회의를 설치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최고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을 신탁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기한으로 4개국 미영소 중국의 신탁 통치를 한다. 공동 관리를 하겠다.
2주일 이내 미소 사령부 대표를 개최한다. 국내 반응, 우익들 반대, 자익 반대. 자, 봐봐. 자동등 간에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한다고 누가 좋아하겠어? 다 반대하는 거야, 좌우익. 그러나 모스크바 3상의 합의 사항에 따라 사항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자익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차차 자익에게 유리하게도 생각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미소 공동위원회 갑니다. 미소 공동회 46년 3월입니다. 자, 소련의 주장은 보겠습니다. 소련 신탁통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만을 미소 공동위원회에 협의 대상을 참여시키자고 주장합니다. 미국은요, 모든 정치단체 참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신탁통치가 결정되잖아요. 결정되면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의사결정기구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지. 그런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다르다고. 자, 미국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입장시켜서 얘들이 의사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얘들은 사회주의 국가죠. 그러다 보니 찬성하는 사람만 하자는 거지. 반대하는 사람은 입장시키지 말자는 거지.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실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찬성이든 반대든 그냥 다 들어서 그냥 좋아, 그럼 찬성하면 해보자는 거지.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끌고 나가는 게 됐어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소주제를 가지고 결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말았어요. 45년, 40년 두 번에 걸쳐 다 결렬되고 말았어요. 다 결렬되고 말았어요. 미소 공동위원회. 자, 결렬 이후 상황을 봅니다. 미소 공동 결렬 이후에 무기 휴회에 들어가자 이승만은 정읍발언 줄였습니다. 정읍발언 별표 5개. 정읍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합니다. 김구는 반탁, 김규식과 여운형은 작업합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정읍발언 별표. 그 다음 공산 세력이 움직입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선 정판사 별표 갑니다. 정판사 이조 사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계기로 미군 애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좌우합작운동 갑니다. 700페이지. 자, 신탁통치로 좌우가 대립. 그 다음에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걸로 인해서 합작위원회를 46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중심으로. 그리고 46년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볼까요? 7원칙 갑니다. 앞에 별표 하나 주겠습니다. 3상의 결정에 의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의 속개를 요청할 성명을 낼 것, 토지개혁, 유상몰수, 체감 매상에 대한 무상분배. 무상분배가 밑줄 하나 그어볼까요? 네, 무상분배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냄새가 좀 나는 것들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할 조례를 성안하자, 정치범 석방과 테러행위를 중단하자, 입법기구 기능과 구성을 갖다 합작위원회에서 작성 실행하자,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자. 민주주의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외와 국내에 있습니다. 국외,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대통령이 독트린이라는 말은 정치적 발언을 갖다 독트린이라고 불러요. 그리스와 터키의 공산활동을 지지했다. 원래 그리스, 터키는 러시아, 즉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들어가 있던 나라들인데 얘들이 독립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가져가지 않겠다. 그 결과 미국이 손을 벌리죠. 두 손 벌려서.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에게 마샬 플랜. 네, 마샬 플랜을 통해서 그 두 개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일종의 반대급부죠.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대가, 반대급부로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걸 마샬 플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두 개 나라는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동서냉전에 따른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 동서냉전, 미국과 소련이 땡땡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로 그리스와 터키 같은 나라를 미국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2차 미소 공동회의로도 결렬되고 말았다. 국내 실패 이후 이승만의 단독정부 외교활동, 도움이 미국에 건너가서 단독정부 수립을 하자는 거지. 김구선생은 아니다고 하고 있고요. 결과 또 이 미소 공동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좌우합작운동을 열심히 활동했던 여운형이 암살당해요. 47년에. 47년 7월에 죽었어요. 여운형 암살입니다. 그러면 여운형은 정부 수립을 봤어? 못 봤어? 정부는 45년 8월이야. 그지?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볼 수가 없었어. 가끔 여운형이 정부 수립 이후에 암살됐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부 수립할 때 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건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선후관계를 물어볼 거예요. 수험생들이 이거 할 때 제일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단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선후관계입니다. 선생님이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동네 그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미정 씨가 운영을 해요. 네, 세븐 미용실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오시면 돼요, 이제. 네, 여러분이 다니는 미용실, 미정 세븐입니다. 미정 씨가 운영하는, 네, 볼까요? 미소 공동위원회. 오케이? 정판사 2조, 집회사건. 아까 설명드렸죠? 이걸 계기로 미국 애들이 공산당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정읍발언 이승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좌합작 7원칙을 여운형과 안재홍 중심에서 주장했다, 발표됐다. 여기셔야 됩니다. 네. 자, 선생님 다니는 미용실, 우리 동네 미정 씨가 운영한 세븐 미용실 다니고 있습니다. 미정정 세븐입니다. 오케이? 됐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